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전지적 코인 시점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과 방송 1시간 동안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입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비트코인이 96,000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했고요. 지금 현재 한국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프리미엄이 7%대까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다가 트럼프의 정책이 계속해서 시장을 흔들고 있고요. 덩달아서 우리 한국 시장 역시나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럴 때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혼자서 기회로 삼기에는 저점 매수를 하기에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요. 실질적으로도 그렇고요. 힘든 면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우리 투자자분들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하시고 또 방송 시간 외에도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하면서 좀 더 마음 편하게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QR코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빠르게 우리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이었습니다.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는 했지만 그래도 빨간불로 마무리를 한 상황인데 다우 같은 경우에는요. 하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요. 결국엔 0.71%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잦게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소폭 상승 0.19%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시장 이슈도 많은 상황이죠.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도 나오고 있고 특히나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과 구글의 실적 그런 안 좋은 모습의 쇼크에도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일깨워준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혼자서 손 놓고 그만두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시장 계속해서 이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오늘 방송에서 함께 다뤄드릴 또 우리 시청자, 투자자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이슈들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어제 시장이었죠. 뉴욕 증시 알파벳의 실적 실망감 때문에 조금 실망감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냈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71% 일제히 상승하는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죠. 끝없는 하락만은 없고요. 아무리 악재들이 있어도 계속해서 시장은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또 특히 저희 전문가님께서 트럼프 임기 동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 시장이다. 물론 하루하루 단기적으로 보면은 변동성이 크고 요동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이렇게 시장 상황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이슈입니다. 미국의 1월 ADP 민간 고용이라고 하죠. 18.3만 명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이 지수가요. 굉장히 시장의 예상치를 많이 대폭 상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 고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준이라고 하죠. 금리 인하에 좀 중요한 키워드로 보고 있는 만큼 금요일에 발표될 이런 고용 지표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이슈입니다.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정책에 비트코인이 하락했다라는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서 조금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에 더불어서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이슈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전에 오피셜 트럼프라고 하죠. 트럼프 코인을 발행하면서 굉장히 우리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대감이 높아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렇다 할 행보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책에 많이 시장이 흔들리는 만큼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해보시고 나는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지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지금 시장 상황 또 차트까지 자세히 다뤄드릴 거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나 오늘 방송에서만 이렇게 자세하게 짚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내가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꼭 함께 해보시고 또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좀 더 자세하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김영웅 전문가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전문가님, 우리가 어제 방송을 쉬었는데 전문가님은 못 쉬셨을 것 같거든요. 이슈들이 너무 많았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정리 좀 하느라 오늘도 좀 밤을 좀 새고 왔는데. 네, 그래도 그럼 빠르게 시장 이슈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시장 상황부터.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시장에서 전일에 이제 알파벳 실망감을 이겨낸 투심이라 해가지고 다우 지수가 상승했다는 이슈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 나스닥, 다우 그리고 S&P 3대 지수 모두 약세로 시작을 했었고 그 이후에 상승세로 마감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전반적으로 내용 요약하면은 알파벳 관련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쳤지만 그에 따른 시장이 초반에 하락세를 보였다가 그 이후에 그 투심을 이겨내고 그 외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어느 정도 살아나면서 증시가 발을 붙이면서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실은 방송 자체의 주체는 비트코인 시장인데 매번 미증시 관련 이슈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증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그림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유가 간단해요. 시장에서 사실 유동성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 1차적으로 보여지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채권 시장을 보시지는 않을 거고 아마 주식 시장을 보실 건데 국내 증시가 올랐다고 해가지고 비트코인 시장이 오를 거라는 예상은 하기가 어렵죠. 반대로 미국 증시가 올라간다라면은 비트코인은 탄력을 받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증시를 초반부에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증시가 어느 정도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따라서 그날의 비트코인 시장이 긍정이냐 아니면은 뭐 부정적이냐 이게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루하다고 넘기시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근데 이슈가 뭐 나오긴 나왔었습니다. 증시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뉴욕 증시가 관세 우려를 벗어날까? 그리고 뉴욕 증시가 엔비디아 때문에 5.2% 상승을 할까? 그리고 고맙다 엔비디아 일제히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사실 시장에서 어제 별일 없었습니다. 네, 그냥 시장에서는 이슈 크게 없었고 그냥 알파벳 관련 실적 부분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시장에서 중요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좀 핵심적인 걸 많이 보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딱히 눈에 두드러지는 뭐 이슈나 뭐 지표는 살짝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냥 무난하게 끝났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언론들에 대한 내용들이 제각각 다릅니다. 일단 상승은 했긴 했거든요. 근데 실적이 안 좋았대요. 그러면은 말을 붙여야죠. 거기에 뭐 투심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뉴스나 이슈 보게 되면 이런 내용 나오게 되면 사실 저는 어제 미증시 별거 없이 마감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냥 하루 정도는 그냥 한 템포 쉬어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요일 날에 나왔던 지표는 좀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바로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율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예상치가 14.8만이었었는데 현재는 18.3만으로 나오게 되면서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표가 이제 누가 보더라도 비농업 부분의 고용 변화라고 하니까 무슨 지표겠습니까? 고용 지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물가 지표나 고용 지표가 중요하다라고 다들 아실 텐데 그렇죠. 어제 나왔던 ADP 비농업 부분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으니 와 이제 시장 괜찮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나운서님? 아닌가요? 그렇게 네.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나운서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에서는 진짜 고용 지표도 여러 개가 있고 뭐 실업률 지표도 사실 고용 지표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물가 지표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될 발표될 비농업 고용 지표랑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될 물가 지표 그 중에서도 PPI 말고 CPI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제가 이 지표를 제가 왜 가져왔냐? 지표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라고 뜻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율은요 항상
비농업 지표가 발표되는 그 주에 수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이거 알아주시면 좋아요. 비농업 지표 같은 경우는 매달 첫째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고 ADP 고용 변화율 같은 경우에는 비농업 지표가 발표되는 수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 지표가 연관이 있어요. 비농업 지표에. 비농업 지표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돼요. ADP 비농업 지표가 좋을 때는 항상 그 다음 주에 그 금요일 날에 있을 비농업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P 비농업 지표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발표할 비농업 지표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지표만 봤을 때는 고용 아직까지는 탄탄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지표에서는 금요일 날 7일이죠. 금요일 날 발표되는 7일 바로 비농업 지표. 넘팜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넘팜을 다른 말,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비농업 지수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7일에 있을 넘팜 지표, 내일이죠. 내일 있을 비농업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율 좀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고용 지표 계속적으로 주목하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제 연준 중앙은행에 대한 이제 통화 정책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고용 지표가 계속적으로 좋으면 사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개선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사실 통화 정책에서 금리 인하가 언제 이루어질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계속적으로 고용 지표가 좋거나 물가가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국면이 나오게 된다면은 사실 통화 정책에서 금리 인하 카드를 당장에 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내다보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은 하반기, 최소 못하더라도 9월이나 8월 정도에 보고 있다 보니 고용 지표가 어떠냐, 물가 지표가 어떠냐에 따라서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많이 바뀌니까 매번 확인해 주시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CPI 그리고 비농업 지수만 신경 많이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함께 알아봤습니다. 특히나 저희 전문가님 시장 이슈들 또 시장 상황 굉장히 담백하고 깔끔하게 잡아주고 계시죠. 정말 모든 지표가 다 중요하고 지금 시장이 어떤 의미가 있고 맨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쉬어갈 때는 쉬어갈 수 있게 또 좀 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들은 그렇게 담백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이슈들만 포인트들만 딱딱 잡아가시면서 편하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죠. 이 QR코드 통해서 저희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음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암호화폐, 우리가 암호화폐 대통령이다라고 부를 만큼 정말 기대감이 높은 대통령 중에 하나죠. 그런데 사실 이 취임 이후에 지금 현재 한 2주 정도 지난 상황인데 2주 넘게 지난 상황인데 이렇다 할 행보가 보이지 않아서 그 충격에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떤 상황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문가님, 저는 트럼프 코인 때문에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막 행보를 엄청나게 보일 줄 알았는데 사실 좀 미적지근하게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근데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워낙에 이제 기업가 성향이 좀 강한 대통령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외교적, 정치적 약간 이런 거를 지금 먼저 화두를 잡고 있는 거고 네. 아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면은 그 이후부터는 비트코인에 관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앞에서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네. 지금 트럼프가 아무런 행보를 사실 하진 않는 건 아니거든요. 비트코인 그쵸. 관련해 가지고 기대감에 비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정도인데 트럼프는 이 정도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기준선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인데 그 이쪽은 맞춰주고 있지만 네. 우리가 원하는 건 해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내용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백악관 암호화폐 정책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대충 이제 앞부분 내용만 보게 되면은 이제 단락으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트럼프는 대선 때부터 비트코인에 우리는 이제 미국을 이제 비트코인 이제 보유하겠다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비트코인의 시세를 100K까지 끌어낸 장본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백악관의 이제 중심이 되는 트럼프가 암호화폐 정책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암호화폐 정책에 따른 내용이 좀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약간 트럼프 관련해가 좀 원망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현재 하락을 했고 96,300불이다. 지금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근데 원문 자체를 내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면은 이거는 오늘 좀 설명할 부분이 이제 미국의 구프 펀드랑 그리고 지금 현재 만들어진 미국 내 실무, 코인 관련 실무 이제 기관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내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서론부터 볼게요. 이번 하락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에서는 암호화폐 AI 정책이 나왔지만 투자자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단기 상승세가 끊어졌다라고 얘기했죠.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관련 정책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근데 정책에 대한 부분이 사실 긍정적이긴 한데 내용부터 빠르게 볼게요. 일단은 시세입니다. 지금 오늘자 오전 9시에서 8시 사이 비트코인 시세를 가져온 건데 제가 모르고 1분봉 차트로 올렸기 때문에 이제 못 떨어진 건가?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가격만 보시라고 현재는 96,600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볼게요. 백악관 암호화폐 AI 정책 책임자 데이비드가 상원 주요 위원장 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세가 됐다. 그럼 이 사람이 사실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비트코인 준비금에 관한 논의가 줄을 이룰 것으로 했다. 이게 사실 기대감이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 준비금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이걸 왜 기대감을 가졌냐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일단 비트코인 준비금은 그거죠. 미국이 현재 매년 기준, 이거 이제 1년 기준입니다. 1년 기준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겠다. 그러면 매년 이제 트럼프의 임기가 5년이니까 20만 개씩을 보유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즉 비트코인에 대한 보유,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재정 정책에 대한 자금을 활용함으로써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를 상당히 이끌었던 하나의 이슈입니다. 가장 큰 국가인 미국이 비트코인에 대한 보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전략 자산으로 가져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비트코인 시세를 크게 올려놨죠. 그리고 나서 이 비트코인 준비금, 이 금액을 어떻게 마련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시기를 마련할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 좀 중요한 건데 어떤 긍정적인 이슈나 부정적인 이슈가 있을 때 이 이슈가 조금 더 세게 다가오려면 반대로 악재가 조금 더 세게 나오려면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은 시기나 속도가 정말 중요해요. 만약에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 준비금에 관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진행하게 되면 사실 1년에 100만 개를 모으겠다라는 내용이 바뀌는 거잖아요. 매년 20만 개씩 한다고 하셨을 때 내년부터 준비하면 80만 개밖에 안 되는 거니까 사실 긍정적인 이슈가 부정적으로 돌아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모든 이슈나 어떤 재료는 시기와 속도, 언제 진행하고 어떤 속도로 진행할까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들 아시겠지만은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을 했고 사실 한 달이 안 됐어요. 취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사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 의회 암호화폐 법안 추진을 위한 실무 그룹을 결성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예전에 트럼프가 내세운 공약 중에 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지만은 그중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이슈가 뭐였냐? 비트코인 관련한 대한 정책을 위해서 새로운 기관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실무 그룹을 벌써 결성을 했어요, 여러분들. 되게 긍정적인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여러 가지 내용 사항들 지금 엄청 많잖아요. 관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비트코인에 관한 정책들도 사실상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무 그룹이 결성되고 나서 사람들은 빠르네? 거기다 기대감까지 더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럼 그룹이 결성이 됐으니까 뭐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자, 그래서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 백악관 AI 암호화폐 차르인 데이비드가 참석을 했는데 자,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르가 뭘까요, 여러분들? 차르가 조금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 이제
주 전까지만 해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검색을 하고 알아봤는데 저도,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차르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영광을 느끼고요. 차르는 역사적으로 이제 군주라는 뜻입니다. 군주. 옛날에 따지면 왕인가요? 네. 왕이라는 뜻인데 이게 사실 러시아어로 지금 설명되고 있고 지금 사실 안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내 정부에서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언어인데 이제 최고, 그러니까 기관, 그러니까 뭐 최고 책임자나 실무자를 얘기할 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암호화폐, 그러니까 실무그룹의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을 이루는 이 실무그룹의 대장이 누구냐? 이 데이비드라는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아무튼 이 사람이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정책 등을 이끌어갈 사람이구나. 상당히 신암호화폐계적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런 사람이 이제 자리까지 앉았으니 이날 실무그룹이 결성되면서 시장에서 조금 긍정적인 답변을 내줄 것이냐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사람이 데이비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시장에서 가장 먼저 질문한 게 이거였었어요. 준비금 바로 실행 가능한가? 근데 어떤 준비금으로 실행이 가능하냐고 얘기했냐면은 미국 내 국부펀드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릴 건데 자, 전날 나온 이게 날짜가 좀 같이 겹쳐요. 수요일 날 날짜가 겹칩니다. 미국에서 국부펀드 행정명령이랑 추가적으로 실무그룹에 대한 형성을 같이 했어요. 여러분들. 국부펀드는 뭐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있죠? KIC, KIS였나요? 한국 투자공사라고 얘기를 하나요? 한국투자공사와 개념이 좀 비슷한 건데 미국에서 외환보유액이나 아니면 미국 내 이제 흑자가 이루어진 아니면 뭐 외교를 통해서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미국 내에 이루어진 흑자나 이런 것들을 이제 외무 보유국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데 그렇게 발생한 통화를 미국 내에서 부동산이나 펀드나 아니면은 뭐 채권 아니면은 뭐 이제 직접적으로 외환 시장에 뛰어들어서 아니면은 주식을 매입하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 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흑자 이익을 더 크게 만드는 하나의 이제 펀드 명령입니다. 아무튼 이 금액에서 포함되는 거를 비트코인도 같이 사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날 실무그룹 형성했었을 때. 그러니까 미국 내 국부펀드에 대한 비용을 뭐 알고 있다시피 부동산이나 펀드나 채권이나 외환이나 뭐 주식 등을 사는데 우리가 이제 매년 20만 개씩 살 거니까 이 금액에 비트코인도 포함되는 거 아니냐라고 기자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거기에 따른 데이비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아직은 조금 더 타당성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 국부펀드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인물은 두 명입니다. 스콧 베센트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가 않은데 하워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미국 내 경제부라고 할 수 있는 상무, 네 맞습니다. 상무부 장관 지금 후보자죠. 사실 이 두 사람한테 해야 될 질문을 데이비드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소 가게에 가가지고 생선 있나요?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 사실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겠어요? 아 그거는 저 사람들이 할 얘기지 내가 할 얘기가 아니다. 나는 초에 이제 나라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게 되면 그 금액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정책을 진행하는 사람이지 지금 당장 국부펀드 어제 설립했는데 설립된 당일날에 그 돈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기자 질문도 사실 멍청하고 저는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주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준비금이 조금 더 아직은 또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가정사실 모든 예상이 되게 되면서 시장이 하락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부펀드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설명을 제가 한번 한 건데 이것도 다들 알다시피 2월 3일 행정명령을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지고 나서 다음 날에 그 얘기를 했으니 좀 얘기가 안 맞은 거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맞죠? 네, 상무부 장관 지명자 하워드와 그리고 스콧 베센트가 운영을 총괄할 예정인데 이 사람한테 말해봤자 의미가 없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제 규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 약화 속에 비트코인이 떨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비트코인이 104K에서 91K까지 빠졌다가 지금 100K까지 한번 회복하고 나서 97에서 96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이슈 나오고 나서 살짝 한 1, 2K 정도 빠졌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당장의 부정적인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슈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저점 깨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죠. 예, 지금 이거는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다라고만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시장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상당히 좀 민감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 하나하나가 시장에 좀 영향력이 좀 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외신에 대한 내용을 바로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렵고 어렵죠.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 스케줄표 같은 걸 제대로 확인하시는 분들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좀 시장에 대한 이슈를 좀 자극적으로 쓴 내용에 대한 필터링 안 된 매거진들이 좀 많은데 그런 거에 좀 이제 속고 매매 요즘 뭐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제가 계속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 전문가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죠. 사실 여기저기서 막 실망했다, 굉장히 자극적으로 안 좋다, 부정적이다라는 말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안 해야겠다는 생각하고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전문가님이 이 이슈 관련해서 굉장히 당연히 말씀을 해주셨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암호화폐 관련해서 계속해서 인사들도 하고 있고요. 정책이라든지 그런 조직들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부정적으로 볼 상황이 아닌데 휘둘리지 마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좀 똑바로 제대로 어떤 이슈인지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다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에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송 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게 보이시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저희가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지금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와 암호화폐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도 빠르게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우리가 이슈들 다뤄봤는데 사실 오늘 굉장히 좀 특별한 거,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지만 또 하기는 싫은 그런 부분들 다뤄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기사 내용 2개 더 뺐고요. 원래는 저는 이런 차트 분석을 막 그렇게까지 흥미로워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왜 잘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냥 이제 뭐 어느 정도 그냥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시장에서 내용이 나올 때마다 그게 되게 재밌게 보고 있고 사실 차트는 그렇게 막 재밌진 않거든요. 그냥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게 그 내용이기도 해서 그래서 그쵸. 내용을 약간만 준비했으니 좀 얼마 되진 않아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한번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먼저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어떤 거에 우선순위를 둘까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단어가 뭔지도 모르실 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기본적 분석은 시장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시장에 현재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고요. 기술적 분석은 대부분 이제 말 그대로 기술적인데 차트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캔들, 이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후의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이제 모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은 이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내용은 다르죠. 뭔가 얘는 기술적 분석은 뭔가 이과적인데 기본적 분석은 문과적인데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내용은 아예 틀린 거 아닙니다. 숫자적 분석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이제 얘 둘의 공통점은 그겁니다. 이제 사이클이에요. 그냥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모양이 나왔으니까 삼각 수렴이 나와가지고 상단 돌파했으니까 올라갈 거야. 반대로 기본적 분석에서는 이번에 이제 금리에 대한 시기가 좀 짧아졌네. 시장이 올라갈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옛 상황과 차트의 옛 상황을 비교해가지고 앞으로 추후에 나올 방향성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기본적 분석을 많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제가 사실 느끼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주식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미국 증시와 관련해 가지고 공부할 때는 더 많은 내용이 많았어요. 너무 맞아요. 복잡한 내용들도 많고 영어로 돼 있고. 예, 맞고 영어로 돼 있기도 하고 막 이상한 막 문자들 이런 것들 보기가 싫으니까 이거 엄청 길어요 용어들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레포, 영레포 이런 것들도 보기 싫어하실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기본적 분석을 싫어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 배우기가 너무 어렵고 정리가 안 돼 있는 내용이 많고 사실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면 하기가 싫어지거든요. 근데 차트 분석은 좀 달라요. 왜? 매번 똑같은 레포터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재미가 있습니다. 나름 처음에 배울 때. 그래서 시장 배울 때는 기본적 분석을 안 배우고 사실 기술적 분석을 먼저 배우는 게 흥미도의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 너튜브를 보게 되면은 시장 분석하는 거 보면 시장에 대한 그 기본 분석을 거의 안 합니다. 제가 영상을 보더라도 한 20개 중에 1개 있으면은 최고인데 다 19개 정도는 이렇게 이평이 몰려 있으니까 올라갈 겁니다. 뭐 역배열이네요. 정배열이네요. 올라갈 겁니다. 이런 내용밖에 없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내용에서도 이 기술적 분석이 훨씬 많지 않았는가. 자, 근데 이제 내용은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넘길게요. 근데 이제 선호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항상 매번 느끼는 거지만은 시장에 대한 흐름,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발표할 것들이 시장을 주도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차트 캔들이잖아요. 사실 시장에서 나오는 모양, 시장에서 나오는 흐름을 사실 이제 일목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사실 나와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데 사실 시장에 대한 이해, 시장에 대한 현재 흐름, 사이클이 항상 저는 주가를 움직이는 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술적 분석에서는 사실 한계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둘 다 같이 분석을 해주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먼저 공부하실 거라면 기본적 분석을 좀 더 배워야 된다. 하지만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기본적 분석 앞에 내용을 했으니까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을 해야겠죠. 자, 일단은 기술적 분석에 대한 유래입니다. 기술적 분석이 진짜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18세기부터 있었습니다. 18세기. 옛날에는 현물거래를 위주로 했었는데 쌀 선물 시장 옛날엔 먹을 게 중요했었으니까 쌀 선물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우 이론이라고 하죠. 정말 기술적 분석의 토대가 되는 하나의 다우 이론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부터는 파동 이론, 엘리어트 파동 이론, 뭐 이평 분석, 막 거래량 지표와 판을 치기 시작을 하더니만 인터넷이 확실하게 보급되던 20세기 후반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수식적인 지표들이 만들어졌고 이후에는 이제 패턴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상당히 기술적 분석은 그래도 보게 되면 기본적 분석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오래 이제 사이클을 좀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은 사실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지표 분석이랑 작도 분석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표 분석이 뭐냐? 보조 지표에 대한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걸까요? 뭐 MA라고 하죠. 무빙 에버리지에 대한 줄임말인데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이동평균선을 통해 가지고 현재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나 타점 이런 것들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이제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클라우드가 이제 이치모쿠 클라우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보조 지표죠. 주가에 대한 구름대를 통해서 현재 방향성을 모색한다. 구름대 아래에 있으면 하락, 구름대 위에 있으면 상승, 그리고 선행 스팽과 후행 스팽을 통해 가지고 주가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이제 보조 지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대중적으로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제일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볼린저 밴드, BB 밴드라고 하죠.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한선과 하한선 그 안에 있는 중심선인 21선을 기준으로 주가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수축과 팽창을 통해 주가의 상방과 하방을 논의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실레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MACD, CCI, RSI 상대 강도 지수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 현재 주가가 상당히 과열되어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침체에 있는가를 통해 가지고 주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현재는 매도를 그만해야 돼, 현재는 매수를 진입해야 돼라고 볼 수 있는 사인을 줄 수 있는 지표들도 있겠죠. 아니면 다이버전스라든지 이런 패턴들을 통해서 주가가 현재 하락을 끝내고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지표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서 보조 지표, 지표 매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지표 매매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무조건 한계가 있는데 왜? 그냥 후행성입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가가 현재 여기 있으면 여기를 갈지 반대로 여기를 갈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맞죠. 그래야 제가 하락 베팅을 하든 상승 베팅을 하든
논의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간과를 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보조 지표는 뭐로 만들어졌냐면은 이동평균선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냥 99%가 다 이동평균선이에요. 거래량 조금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RSI에서 길이가 나오죠. 14일을 기준, 14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바꿀 수도 있어요. 20일 기준으로 바꿀 수도 있고 30일 기준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동평균선은 뭐로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자, 가격입니다. X. 기간입니다. 기간 그리고 가격은 Y축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서 다 수십 골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시간과 기간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후행이 만들어져야 이동평균선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아래로 내려갈지 올라갈지가 주가의 방향성 그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즉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동평균선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는 거죠. 즉 후행성이라는 건데 그 후행성으로 다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대부분의 보조 지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에 대한 얘기는 끝났으니까 이 패턴을 보는 겁니다. 작도. 우리가 아까 친 모든 분석은요, 현재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보조 지표 하나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 지표가 현재 아무리 상승권이라도 여러분들 봐봐요. 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전 고점이 여기래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 가가지고 예전 고점 근처까지 갔는데 매수 신호가 뜹니다. 모든 지표가. 매수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네. 이게 불합리적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 안 뜨더니만 여기서는 뜨냐? 얘 당연히 올라갔으니까 뜬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거를 다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가 없을까라고 생긴 게 바로 패턴입니다. 작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 분석과 지표 분석을 어느 정도 조화롭게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술적 분석을 얘기를 할 때 어떤 분은 패턴 작도만, 어떤 분은 보조 지표만 하루 종일 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뭐가 된다? 같이 봐야 돼요, 사실은. 하나만 딱 따지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제가 이거 가져온 뒤에 있는 내용이 좀 더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뒤 앞에 먼저 나와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매번 이제 트레이딩뷰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제가 이제 매번 글을 씁니다. 뭐 시장적인 상황이나 뭐 현재 시장에 대한 주가 분석 이런 것들을 쓰는데 매번 올라와 있는 탑이 다 트렌드 애널리시스. 이게 뭡니까? 추세선에 대한 분석이고요. 그리고 하모닉 패턴은 이거 주가에 대한 A, B, C, D 패턴이고요. 차트 패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는 삼각수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그 얘기하는 거고, 테크니컬 인디케이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는 보조 지표입니다. 그리고 웨이브 애널리시스는 파동 분석이고요. 그리고 간 같은 경우에는 각도 분석인데 이건 좀 제외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보조 지표로 분석하는 거는 겨우 하나 있고 패턴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만큼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보다 요즘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그래요. 보조 지표에 대한 분석보다는 패턴이나 작도를 통한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이러한 패턴 분석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글들인데 제가 쓴 거 아니고 요즘 현재 1, 2를 다루고 있는 글들이 대부분 다 이런 글들이에요. 차트에서 수세선을 그어가지고 빗각이 어디고 뭐 상단이 어디고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가격을 분석하던 거. 반대로 이제 이거 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지개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피보나치 분석이죠. 피보나치 분석도 작도 패턴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다 추세선, 패턴, 작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이 작도 패턴을 할 때 먼저 알아봐야 될 거. 우리가 하나는 좀 기술적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오른쪽으로. 그러면은 이 움직이는 모멘텀을 봤었을 때 올라가는 거는 가격이고 떨어지는 이제 시간은 이쪽이겠죠. 가격에 따른 시간이 움직이는 걸. 그거를 이제 데이터화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차트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나운서님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 이게 1번이고 얘가 2번인데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1번 아닐까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2번이 왜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저렇게 무조건 수직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정하게 올라가는 차트는 없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과 가격의 정비례로 하는 차트는 없습니다. 이런 종목 있으면 저는 추천만 해주시면 전 재산을 털어서 매매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알기로는 주가는 항상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 그 후에 상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간 조정에 대한 그 기간에 대한 조정과 상승에 대한 기간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나가 떨어지고 여기서 갑자기 올라타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아무튼 간에 주가는 항상 이렇게 움직인다. 여러분들이 아마 엘리어트 파동 배울 때도 아마 이 내용이 들어갔을 건데 엘리어트 파동의 뭐 1파 분석이냐 2파 분석이냐 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그 뭐 횟수 세는 것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본질적인 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지금 보면 이건 리플입니다. XRP예요. 그럼 XRP도 그냥 아무 차트나 가져온 건데 어때요? 기간적 조정이 엄청 길고 상승. 그죠? 그럼 아까쯤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 주가는 항상 이렇게 움직인다. 이 구간 내에서 작도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작도는 편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트렌드 라인입니다. 추세선 매번 얘기하죠. 방송 나올 때마다 저도 이거 얘기 나오면 저도 하기 싫어요. 왜? 재미가 없거든요. 저는 재미가 없습니다. 왜 Y? 다 똑같이 대중적으로 다 똑같이 하니까 저 약간의 홍대병이 있기 때문에 저도 다른 걸 하고 싶어요. 매번 좀 어려운 하모닉 패턴이나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방송 시간 3시간만 준다면은 하모닉 패턴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릴 수 있지만 그만큼 시간이 엄청 소모된다는 분석 강의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작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추세선에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추세선은 어떻게 긋는 거죠, 여러분들? 주가가 상승을 할 때, 반대로 하락을 할 때, 네, 고점끼리 또는 반대로 저점끼리 연결하는 거죠. 반대로 어떤 분들은 상승할 때는 저점끼리 연결하고 하락할 때는 고점끼리 연결한다. 근데 보니까 이게 뭡니까? 패턴, 추세 라인 때 2개만 그렸는데 채널링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채널링이 여기서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은 지금 이 차트에서는 볼 수가 있겠죠. 고점끼리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뒤에 내용을 준비한 줄 알았는데 이 추세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어질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울기라는 거예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0, 추세선을 위로 보게 되면 아래로 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추세선의 위쪽으로 기울수록 뭡니까? 상승을 하고 있다.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주가가 0 밑으로 즉 마이너스 기울기가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은 떨어지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이 주가를 보게 되면 사실 누가 봐도 올라가고 있는 건데 추세선을 살짝 곁들이면 내가 또 내용을 좀 다른 걸 준비했네요. 아무튼 여기 이 차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기울기 자체는 현재 상향 조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이다. 근데 이제 이것만 따지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쯤에 작도 중에서 추세선이 모든 패턴에 기반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추세선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여기가 추세 라인이고 좀 여기 뚫어서 그리면은 채널 라인이잖아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데 주가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반대로 이 추세대에서 상방을 가고 있어요. 기울기가 높은 상태에서. 그럼 뭡니까? 추가적으로 더 높은 상승세를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고 반대로 추세 라인에서 그러니까 채널 라인에서 하단선이 깨졌어요. 그럼 뭡니까? 하락으로. 네, 하락으로. 지금 상승이 일시적으로 꺼졌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채널링은요 2가지 있겠죠. 상승과 하락이 있겠는데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하락 채널에서 하단 깨지면은 엄청 부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상승 추세선, 그러니까 하락 채널링에서 상단을 돌파할 때는 뭡니까? 하락 끝내고 올라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조정이 끝이 난다는 의미. 그러면 상승 채널에서 상단 돌파한다는 거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고 상승 추세에서 여기를 깨진다고 치면은 잠시는 쉬어가야 될 때 조정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단 채널과 하단 채널이 아니고 상단 추세선과 하단 추세선이 뭘 의미하는 거죠? 지지와 저항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깨지면 안 되고 여기 깨지면 안 돼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만들어진 게 대부분 패턴에서 기반이 지지와 저항인 거예요. 얘네가 여기 깨지면 올라오고 여기 깨지면 내려가.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패턴들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헤드앤숄더 패턴이죠. 네. 왼쪽 어깨가 있으니 머리가 만들어지면 오른쪽 어깨에선 반드시 매도 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인데 이 패턴도 이 추세 라인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니까 우리가 추세 라인, 추세선을 그을 때 어디로 그습니까? 저점 연결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을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방이네요 라고 의미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추세선 라인에서 깼어요. 깨면 뭡니까? 아,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상승은 기대해 보기가 힘듭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추세선을 계속 둬야 됩니다. 왜? 리테스트가 나오거든요. 예전에는 지지였는데 나중에는 이 선이 저항이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뭐다? 헤드앤숄더네. 그렇죠, 여러분들. 헤드앤숄더 패턴이 대부분 이런 패턴에서 작도에서 트렌드 라인에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세선을 무시할 필요가 있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테스트라는 지지나 저항,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타점이 이런 곳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 만들어지면 현재 리플도 현재 상단과 상단 연결해가지고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채널링을 만들 수가 있겠죠. 채널링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채널링, 그렇죠? 중심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상단 연결했던 거를 이전 저점에 끌어오게 되면 채널링이 만들어졌죠. 자, 근데 여기서 뭡니까? 뭐예요? 깨진 건가요? 네. 네, 그럼 지금 현재 리플 관점에서는 추세 라인 하단을 깨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잠시 조정이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주가는 이렇게 올라간다 했었죠. 이 구간이 지금 다시 한번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상승을 끝냈으니까 그럼 다시 상승을 하든지 하락을 하든지 상승을 하든지 이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간적 모멘텀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에 대한 분석 같은 경우도 추세선만 본다면은 사실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좀 많이 힘들죠. 깨졌기 때문에. 그럼 다음 패턴이 만들어질 때까지 추세선 라인대를 4시간 봉, 1시간 봉 만들면서 계속적으로 주가 흐름 판단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다시 여기에 추세 라인대 위로 올라왔는데 했는데 여기서 다시 재차 리테스트 안 나면 다시 깨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2가 깨지게 되면 저점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시 한번 여기 구간대에서 하락 행보를 좀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드리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선, 하락 채널링도 어느 정도 만들었어요. 기울기가 좀 만만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한테 하나만 더 얘기할 게 추세선에 대한 채널링에 대한 부분이 기울기가 가파른 것과 완만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안전해 보이시나요? 완만한 거요. 그렇죠. 네. 추세선이 가파를수록 추세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약해지고 깨질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추세나 채널링 같은 경우에는 완만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보조 지표만 보게 되면요. 여기서는 이제 역별이 나왔죠.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이 역별이 나왔는데 이 역별만 보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추세가 끝이 나버렸네. 하지만 지지라인은 여기에 붙어있기 때문에 보조 지표가 조금 더 빨리 알려주긴 해요. 다만 가격에 대한 큰 모멘텀에서는 여기가 깨져야 내려올 수 있어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조 지표만 들고 들어간다고 치면은 이런 구간대에서 다 나갑니다. 반등 다 나오고요. 역배열이네. 다시 반등 나오고 이런 식으로. 즉 채널링 어느 정도의 기술적 분석에서는 보조 지표와 작도를 다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 내용 설명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알찬 강의 해주셨습니다. 맨 처음이었죠. 시장 분석 또 이슈까지 다뤄드렸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또 기술적 분석까지 정말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사실 차트라는 거 다들 활용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거 또 본질을 까먹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강의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기본적인 부분 짚어드렸고요. 또 계속해서 앞으로도 다뤄주실 예정이니까요. 방송도 함께 해주시고 그 외에도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계속해서 난 비트코인 투자하고 싶다, 기회로 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전문가님 꼭 한번 만나보시고요. 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해당 가상자산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